안녕하세요. 지금 11시 10분이 되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로지크 과학학원의 원장 김현경입니다. 중등부 설명회 오셨고,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오늘 한 30분 정도 예약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이 오셨는지 지금 그 이름만 봐서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요. 채팅창이 보이시면 그 채팅창에 그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를 채팅해 주시면 제가 누가 오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문자로 참석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저희 학원은 제가 처음에 개원하면서부터 저희 학원의 교육 방향을 학자처럼 공부하고 귀신처럼 시험 보라 항상 이렇게 잡고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뭐 제가 개원하기 전에 대치동에서도 공부를 시킬 때 항상 이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을 했었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과학학원이라 보니 과학을 과학답게 교육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교육과정이랑 이런 거 상관없이 배경 지식과 또 깊이 있는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도록 공부를 시키고 또 본질에 충실한 교육, 그러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즐거움, 삶의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통의 목표는 실력 향상이잖아요. 그래서 실력 향상을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게 그렇게 공부시키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좀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를 해보고 또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배경 지식도 설명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할 때는 설명을 하면서 공부를 시키지만 또 시험은 다르잖아요. 시험은 시험대로 기술을 가지고 봐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의 어떤 애정을 가진 그 공동의 목표를 가진 좀 바람직한 관계로서 실전 기술을 가지고 빠르게 시험에서 득점할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저희 학원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이제 과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중학생 혹은 예비 중학생들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갈 것이냐예요. 일단 첫 번째 페이지는 영재고, 과고, 자사고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 0단계로서 실험 과학을 하고, 그 다음에 1단계 중등 물리화학, 그 다음 2단계 고등 인문 물리화학, 그리고 3단계 물리학 1, 2, 화학 1, 2. 그리고 4단계가 이게 중등 물리 올림피아드, 화학 물리 올림피아드 대비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단계가 영재고 대비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언제 시작하느냐,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를 보시면 일단 영재고 대비는 이제 좀 빠른 친구들은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학년 9월에 들어가요. 근데 좀 느린 친구들은 좀 더 뒤늦게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9월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물리화학 올림피아드가 보통 8월에 있어요. 그래서 8월에 올림피아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재고 대비반으로 이제 들어가서 영재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영재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8월에 있는 물리화학 올림피아드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거의 범위가 되는 개념은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2학년 혹은 1학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1학년 3월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 8월 올림피아드까지 이 실전 대비반에서 올림피아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문제풀이반이기 때문에 이 앞전에 그것의 범위가 되는 개념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개념이 바로 물리학 1, 2, 화학 1, 2예요. 그래서 물리학 1, 2, 화학 1, 2는 그 전까지 종료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보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 자사고를 목표로 한다면은 이제 조금은 다르겠죠. 근데 3단계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물리학 원투, 화학 원투를 영재고, 자사고 과거에서는 묶어놨었지만 여기에서는 분리를 시킨 이유는 이제 일반고나 자사고를 가게 되면 어떤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 투 과목은 전부 다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원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투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보통 그 진로를 짜고 계시죠. 공부 계획을 짜고 계세요. 그래서 3단계에서 물리학 화학원, 그리고 4단계에서 그것들의 심화, 그리고 5단계에서 투, 그리고 혹은 뭐 생명과학원이나 지구과학원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사실 여기서 4, 5단계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3단계까지 하고 5단계를 먼저 하고 고등학교 가기 직전에 4단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저희가 지금 뭐 영재고 목표, 일반고 목표 이렇게 나눠 두기는 했지만 일반고 최상위권이나 그리고 자사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앞단계 그 영재고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하고 같은 커리를 타면서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에 자사고로 가거나 일반고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네, 0단계는 실험과학인데 원래 저희 학원은 이 실험과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내년 3월부터는 저희 강은혜 부원장님이 복귀를 하시면서 실험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 휴직하는 동안 실험 수업에 대해서 좀 플랜을 많이 짜셔가지고 실험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3월부터는 이제 만약에 가능하다면 실험 수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게 되면은 꼭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이제 테마별, 주제별로 구성을 해서 실험 수업을 할 예정이고 뭐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학생들이 체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체험 안에서 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면은 원리를 좀 체득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실험 기구 사용을 사실 그냥 책으로만 봤을 때는 접해보지 않은 거라서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데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또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들을 배우면서 이제 좀 과학을 흥미롭게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단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1단계가 저희 학원에서 가장 시작 과정에 해당돼요. 중등 물리화학 과정이고요. 이 과정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가장 시작 단계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렵지는 않지만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윗단계로 가기 위한 기본 베이스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아주 큰 개념을 배우죠. 막 수학적으로 크게 계산을 한다거나 수식을 쓴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큰 개념을 배우고 그러니까 아주 큰 숲을 바라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논리적 인과관계를 배우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리를 생각해 보면은 운동이라는 것을 할 때 운동의 속력이나 방향이 바뀌는 것은 물체가 스스로 속력과 방향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해야 된다. 그래서 힘과 운동과의 관계를 배우게 되죠. 사실은 이 단계를 하기 전에 친구들은 힘하고 운동하고 그냥 같은 거, 힘하고 속력하고 같은 거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구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의 관계를 이제 논리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을 봐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중학교 공부만 하고 그리고 시험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쫓아가다 보니 이 중등 물리화학이 꼭 학원에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위안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내신이 없어지면서 이 중등 물리화학 과정이 학교에서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시험을 대비해서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좀 엉망이에요. 그래서 어떠냐면 특히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힘이 나오면서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배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과거에는 이제 이게 약간 학생들한테 굉장히 기억에 남는 내용인가 봐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안 하는 친구도 제가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몇 배냐라고 얘기하면 6분의 1배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걸 잘 대답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학교 과학이 정말 제대로 되지 않고 올라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꼭 해야 하지만 사실 이 과정을 너무 무겁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중등 물리화학 너무 무거운 교재, 하이탑 교재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중등 과학이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저는 이걸 2번씩 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중등 하고 난 다음에 중등 심화 이렇게 하지는 않고 저는 웬만하면 중등 과정을 한 번만 보게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5분인데 사실 저나 이승훈 선생님은 중등 물리학 수업은 최근에는 잘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겨울에 방학 특강도 있고 그 다음에 정규 과정도 있는데 시간표를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단계가 고등 인문 물리화학 단계예요. 근데 이 단계는 사실 엄밀하게는 중등 심화 과정은 아닙니다. 과정상으로 봤을 때에는 고1 과정에 가장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의 고등학교 1학년은 들어보셨겠지만 통합과학이에요. 근데 이거는 통합과학과 동일한 과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통합과학 이전의 교육과정에서의 고1과학은 융합과학이었고 그 이전의 고1과학이 공통과학이었는데 이 고등인문물리화학은 공통과학 과정과 가장 유사합니다. 얘를 이제 어떤 과정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가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리학 1, 화학 1, 기초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 과학이라는 과목이 중학교 거 따로 고등학교 거 따로가 아니라 중학교 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게 나오고 또 그거에 살이 붙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고등 입문 과정에 중학교 3학년의 내용도 들어있고 고등학교 1학년의 내용도 들어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수학적인 기술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서 아까 중등 물리화학에서는 힘이 작용하면 운동 방향과 속력이 바뀌는 거야 까지 그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배운다면 고등 인문 물리화학 단계에서는 그렇게 운동 방향이 바뀌고 속력이 바뀌는 것을 가속도가 있다고 해 라고 하고 가속도라는 걸 정의하고 그걸 수식으로 쓰고 그렇게 이제 수식을 처음 접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물리학 1이나 화학 1, 뭐 물리학 2, 화학 2처럼 공식을 다 배우고 공식을 다 써서 문제를 풀지는 않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래프를 주로 많이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요. 그래서 X변수와 Y변수의 관계, 그 관계를 내가 조금 더 이해하고 그래프를 스스로 그 관계를 그려보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등인문 물리학 과정이 대치동에서는 길라잡이 과정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딱 단계에 있지 않다 보니까 브릿지 과정이라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걸 그냥 건너뛰려고 많이 해요. 근데 그 학생이 어릴수록 사실 물리원, 화학원으로 바로 넘어가면 너무 어렵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 어렵고 정말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 나이가 어릴수록 이 고등 인문 물리화학 과정을 해서 약간 좀 부드럽게 물리원 화학원으로 넘어갈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정이 좀 사고가 열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 고1의 통합과학 과정보다 조금 더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공부해서 통합과학을 대비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자, 역시 여기 지금 담당 선생님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와 이승훈 선생님은 고등 인문 물리학 과정은 이제 시간이 많을 때는 하기도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을 때는 잘 하지 않고 역시 방학 특강과 정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표를 참조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특히 이게 브릿지 과정이라 보니 이제 너무 긴 기간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인문 물리학 과정은 방학 과정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치동 친구들도 방학 특강 과정으로 정말 많이 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물리학 1, 2, 화학 1, 2 과정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영재고, 과학고 기준에서 설명드리면서 일반고, 자사고도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이제 모든 그 과학 과정에서 중심이 되고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현재 교육 과정으로 봤을 때에는 자연계, 이과의 고2가 물리학 1, 화학 1, 그리고 고3이 물리학 2, 화학 2 이렇게 과정이 되고, 물론 당연히 생명과학 1, 2, 지구과학 1, 2도 있어요. 그런데 중학생들이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일찍부터 미리 선행을 잘 하지는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중등의 생명,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암기 과목 같은 특성이 있어서 미리 공부를 해도 좀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이 이제 물리화학에서 응용된 학문이기 때문에 물리화학에서 원리를 공부하게 되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개념과,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하는 모든 개념과 공식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가속도라는 게 이런 거야. 그리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 관계를 내가 스스로 설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고 했다면, 여기에서는 속력과 속도, 가속도, 변이, 이동거리 이것들을 모두 배우고 이것들의 관계식, 공식을 모두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으로도 문제를 풀고 또 그래프로도 문제를 풀고 하게 되죠. 자, 여기가 왜 중요하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요 시험의 범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일단 중등 물리화학 올림피아드의 범위이고요. 그리고 영재고 입시를 위한 지필고사, 면접고사의 또 범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재고 들어가서도 해요. 영재고 들어가서 고1, 고2 때 공부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일반고나 자사고를 갔을 때도 내신 과목이고, 또 이게 곧 수학능력시험, 수능의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능을 보고 나서 이제 논술 전형을 지원한 친구들은 대학 논술을 보죠. 지금 이제 한창 막 보고 완료를 하거나 했는데 그 대학 입학 논술의 또 범위가 되고, 또 대학교 가서도 사실 물리학 1, 2, 화학 1, 2는 대학교 1학년에 배우는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과 사실 거의 같아요. 다만 일반 과정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미분적분을 하니까 그 미적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수식들을 다 증명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수능에서 2과목만 선택을 하고 또 이제 생명과 지구과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심지어 패션 이과라고 하는데 물리화학은 하나도 안 하고 생지만 해서 대학을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교동에 있을 때에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막상 갔는데 처음에 1학년 때 물리를 자연계라면 물리화학은 거의 다 기본으로 하죠. 근데 전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인데 고등학교 물리원 방학특강을 들으러 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서울대 현재 고1 과정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서울대의 이제 앞으로의 그 방향성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과정은 이제 저희 학원 모든 선생님들이 다 들어가시는데요. 가장 학원에서 많은 시간, 그러니까 개수가 많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표를 보여드리면 방학특강에서 물리학 1, 2, 화학 1, 2, 그리고 또 정규 과정에서는 물리학 1과 물리학 2, 그리고 심화반, 그리고 화학 1과 화학 2 심화반 이렇게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방학특강에 있는 물리학 1, 2는 보시면 방학 동안 되게 힘들겠죠. 주 2회, 3회 와서 물리학 1, 2, 화학 1, 2를 다 끝내게 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올림피아드를 내년에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을 위한 반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번 겨울까지 해서
그 앞전에서부터 이제 꾸준히 올림피아드를 위해서 공부를 했다면 지금 이미 물리 2를 다 완성해 가거나 그러면 사실 이걸 들을 필요가 없는데 친구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와서 물리 올림피아드, 화학 올림피아드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또 그렇다고 지금 아주 늦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학이라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 범위가 되는 개념을 모두 공부하게 해줍니다. 사실 대치동에서는 무조건 4시간씩 주 3회로 방학 특강을 해요. 저도 옛날에 대치동에 있을 때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분당은 이 올림피아드를 보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시기 때문에 이렇게 화학 같은 경우에는 주 2회로 짜긴 짰어요. 그리고 사실 물리도 작년에는 주 2회로 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올해 방학이 되게 늦어요. 그래서 시작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 주 2회로 했을 때에는 또 화학보다 물리가 항상 양이 더 많거든요. 도저히 주 2회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주 2회로 막 하루에 6시간씩 하기에는 너무 친구들이 힘들 것 같아서 주 3회로 짜게 됐고, 그 다음 여기 지금 개강일을 보시면 1월 11일, 1월 7일인데 사실 이거는 이번에 보니까 학교별 굉장히 방학을 하는 날짜도 달라서 조금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올림피아드 아니고 일반고나 자사고를 가서 내가 상위권을 노릴 텐데 그러기 위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선행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는 어느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과목 다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1과 2를 나눠요. 그래서 물리학 원 선행, 이건 이제 처음 듣거나 화학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듣거나 아니면 한번 들었는데 사실 물론 화원, 물투, 화투가 고등학교 2, 3과정이라 보니 중학생들한테는 너무나 큰 멀리 있는 선행 과정이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하는 친구들보다는 2번 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한 번 들었지만 나는 아직까지 개념이 한 60%까지는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선행반을 한 번 더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행반을 한번 들은 친구들의 경우 이제 개념은 내가 어느 정도 알겠으니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걸 좀 실력을 굳혀보겠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심화반을 듣게 되는데 심화반에 있는 교재는 수능과 그리고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수능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좀 감을 잡으면서 공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긴 한데 분당권에 있는 고등학교의 내신 문제들은 사실 거의 수능 문제와 유사합니다. 그걸 조금 변형시키거나 해서 나와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에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1이 끝났다. 그리고 물리가 너무 좋아서 고등학교에 가서도 물2를 선택하겠다. 또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화학이 너무 좋아서 화투를 선택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물2 선행과 화투 선행을 들을 수 있는데 위에 보시면 그 겨울방학 특강에 있는 1, 2의 2와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2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올림피아드의 범위가 더 많아요. 올림피아드는 딱 현재 교육과정을 범위로 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 물리학에 있는 몇몇 개의 뭐 챕터를 빼고 나머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보면 이제 과거 7차 교육과정에다가 일반 물리에 있는 물리의 경우는 뭐 유체역학이라든가 회전역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리학 1, 2는 기본적으로 올림피아드를 대비하는 반이라서 지금 현재 교육과정보다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물리학 2, 화학 2는 현재 교육과정에 맞춰서 앞으로 고등학교에 가서 일반고에 가서 할 것을 대비하는 선행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반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까지 보면은 저희 학원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과학이라는 반은 없어요. 근데 그것과 유사한 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등인문 물리화학 과정인데 그렇다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통합과학은 과연 언제 하느냐? 통합과학은 현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과정인데
이건 중학생이라면 사실 굳이 미리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통합과학 안에는 물화생지가 다 들어있고 물리화학도 원리가 되게 심도 있게 나오진 않아요. 거의 아주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물리화학도 뭔가 이게 문이과가 같이 듣는 거라 보니 암기할 것들이 많습니다. 뭐 생명지구과학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미리 해봤자 이게 물론 화원에 딱히 그렇다고 기초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해봤자 물론 화원으로의 연계성도 좋지 않고 그리고 어차피 좀 잊어버릴 거기 때문에 중학생이 통합과학을 하는 것은 그렇게 권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언제 통합과학을 하느냐? 통합과학은 고1이 되기 직전 그러니까 현재 지금 중학생인데 지금 시기요. 이 겨울방학 때 통합과학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 내신을 보기 위한 거잖아요. 내신을 가장 잘 하기 위해서는 그냥 겨울방학까지는 이 소중한 시간을 좀 더 어려운 것을 공부하는 데 쓰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3월부터 내신 대비반을 쭉 따라가는 게 사실은 별로 어렵지도 않고 내신도 더 잘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물리화학 1, 2, 화학 1, 2는 모든 입시를 위한 범위가 된다. 그래서 가장 핵심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물리화학 올림피아드 대비반인데요. 이 올림피아드라는 시험은 누구나 보는 시험이 아니고 이제 신청을 해서 보는 시험이고요. 매년 8월에 1회 있어 왔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물리화학 모두 9월에 시험을 봤어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8월 혹은 9월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내가 올림피아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실전 문제풀이를 하는 대비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개념을 이렇게 막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명하진 않아요. 물론 문제를 풀면서 아이들이 개념 잊어버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언급하고 설명을 하면서 지나가긴 하지만 그걸 막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반처럼 하진 않습니다. 이 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원투가 다 끝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단계별로 단계별로 나눠서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은 3월에 개강해서 이제 시험을 보기까지 3단계 정도로 나누는데 첫 번째 단계는 3월부터 KMO 전까지 1단계 스텝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KMO가 끝나고 나서 내신 전까지 스텝 2를 지나가고 그 다음 내신이 끝나고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시험 전까지 파이널 마지막 3단계를 거치는데 단계별로 문제를 레벨업을 시켜서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러면 이거는 내가 영재고 갈 것도 아닌데 꼭 해야 하느냐라는 물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영재고를 갈 게 아니어도 물리 1, 2, 화학 1, 2 공부했으면 사실 저는 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원, 화원, 물투, 하투가 되게 성실한 중학생 친구들이 하더라도 수업 열심히 듣고 문제 열심히 풀고 숙제 열심히 하더라도 이게 너무나 몇 년 후의 먼 미래의 과정이에요. 당장 닥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하더라도 좀 더 집중도 있게 제가 학생이 흡수하기도 어렵고요. 또 그렇게 이거를 막 되게 열심히 달려들게도 되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가방만 들고 학원 다니는 것 같다. 학원에 전기세 내주면서 다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이원, 물리원, 화학원 했고 이게 너무 재밌어. 2까지도 공부해보고 싶고 그럼 이걸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험이라는 목표를 단기적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단기간 동안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인데 3월에서 시험 전 8월까지요. 되게 많은 문제를 풀고 사실 시간을 많이 소요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때 친구들이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에는 막 와, 저렇게 오랜 시간 수업 듣고 재미없고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즐거워해요. 이거 이렇게 푸는 거냐, 2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막 엄청 질문도 많이 하고 하면서 되게 즐겁게 공부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 물리화학을 한 1년 반, 2년 정도를 목표 없이 계속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거 몇 개월을 되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학생한테는 엄청 많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이 뭐 입상 나는 그냥 엄마가 다니라고 해서 다니는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도 뭐 여름방학 시작하고 이제 막 파이널 들어가게 되면은 다들 상 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하면서 자신감도 얻게 되고 이 실력도 내가 많이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감 가지고 고등학교 어디를 가서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사실은 그 큰 자신감이 실제로 실력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것을 얻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재고는 꼭 가지 않더라도 이왕 좀 선행을 했으면 올림피아드 준비를 하면서 대비해 보는 것을 저는 좀 많이 권장을 해요. 물론 그렇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이 학생과 잘 논의를 하셔가지고 선택해야 될 부분이긴 하죠. 여기에서 이제 담당은 물리는 제가, 화학은 이승훈 선생님께서 하시고 플러스 알파라고 넣었는데요. 그 마지막 파이널은 학원을 막 4일, 5일씩 오고 되게 긴 시간 막 8시간씩 중간에 점심 먹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저 혼자 하고만 또 공부를 하는 것도 친구들도 힘들어하고 사실 이거가 강사한테도 굉장히 힘든 수업이에요. 정말 집중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 때 이제 함께 하실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올해 올림피아드도 파이널 때 대치동 미래영재학원에서 권민정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올해 저희 학원 입시 결과인데요. 화학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테스트였고 시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물리는 온라인 테스트였고 시상을 했고 저희는 파이널 6명 중에서 2명이 입상을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올림피아드가 되게 어려워요. 수능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 배우는 것보다 올림피아드를 위해서 배우는 개념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 하나의 문제에 굉장히 다양한 원리를 모두 이용해서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런 결과가 되는구나 라고까지 문제가 가요. 그래서 한 문제를 푸는 과정이 길고 상당히 복합적이에요. 근데 그만큼 훨씬 시야가 넓어지겠죠. 이걸 공부하다가 수능 문제 보면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좀 단순해요. 그래서 되게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물올, 화올, 또 KMO를 비교하면은 셋 중에서 KMO가 가장 어렵고 입상하기가요. 그 다음에 이제 물올 그리고 화올 순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이번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여기에서 그럼 두 친구가 모두 영재고를 준비하는 친구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지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고 가려고 하는데 공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물올뿐만 아니라 막 화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일반고 최상위권을 위해서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위해서 이렇게 중학교 때 시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중학교가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한 친구고 제가 이제 이 물올을 하면서 사실 이 두 친구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인데도 입상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학생들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작게 평가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아, 내가 상 타겠어? 나 아직 많이 부족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막 근자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나를 높게 평가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난 꼭 상 탈 거야. 이런 좀 목표를 이렇게 마음속 깊이 갖고 공부를 하면 사실 같은 실력이더라도 시험 당일날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를 하면서도 사실 지유나 승채보다도 과거에 더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분명히 입상할 거야 생각했는데 입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제가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입상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자기가 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고 시험에 임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재고를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학년 9월에 영재고 대비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 학원에서는 사실은 하지 않아요. 영재고 대비는 과학만 하지 않고 수학하고 하고 사실은 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을 하다 보니 저희 학원에서 수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저희가 이걸 대비시키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만약에 좀 할 여건이 된다면은 영재고 대비반을 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중학생들이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습보다는 복습이 더 중요하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래 내용하고 상당히 연관되어 있어요. 의외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제가 설명하는 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선입견과 연결을 해서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업을 들을 때도 그렇고 뭔가 되게 본인의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되게 높은 책을 읽을 때에도 분명히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습보다는 복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직 논리력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리 문제를 풀다 보면요. 문제에 뭐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C라는 변수를 주고 A라는 변수는 뭐 2배가 됐고 B라는 변수, C라는 변수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문제에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약간 녹여서 주면서 그렇다면 D라는 물리량은 어떻게 됐겠니? 몇 배가 됐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별로 고민도 해보지 않고 A 변수가 2배가 됐다라는 문제의 정보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2배 이렇게 찍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D라는 물리량이 A, B, C와 관계가 있는가를 먼저 따져야 되겠고 그럼 관계라면은 얘가 비례 관계인지 제곱에 비례한 관계인지 반비례 관계인지 이런 걸 따져서 답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얘와 얘가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그냥 비례 이렇게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 그런 그 논리적 사고력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선생님 수업을 문자 그대로 잘 듣고 복습을 잘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항상 이 네 번째 내용을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이제 개념을 나가면 그 개념에 대한 문제를 숙제를 내죠.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오면 제가 문제를 다 풀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질문 받아서 풀어주지 않고 다 풀어줘요. 특히 역학이나 전자기 같은 경우에는 다 풀어주는데 이유는 일단 학생들이 답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풀이로 답을 맞았다고 무조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아 돌아 풀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물론 그게 분명히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해석해서 풀 수도 있어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도 있고 세 번째로 친구들이 다 질문을 하지 않아요. 질문을 열심히 하는 친구만 하기 때문에 묻고 싶지만 좀 소극적이거나 소심해서 묻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설명 들을 때에는 다 이해가 가요. 그럼 이제 난 다 안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지 않는다면 나중에 또 틀려요. 이건 그냥 제 거를 이해한 거지 자기 거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입시를 위해서 그래서 입시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건데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틀린 문제가 다음에 나왔을 때 안 틀려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문제를 다음에 나왔을 때 안 틀리기 위해서는 이거 풀었고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을 집에서 무조건 다시 풀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스스로 풀어보고 필기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 학원에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네, 저희 학원 강점을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가장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선생님. 저희 학원이 그래도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학원의 수업 방식은 어떠냐라고 문의를 하시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입시를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수업 방식은 학원들이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뭐 이렇게 막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시간도 한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업 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수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선생님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겠죠. 근데 저희 학원에는 선생님이 많지는 않지만 되게 어리고 젊은 선생님은 안 계세요. 다 경력이 되게 많으십니다. 다 저 정도는 돼요. 왜냐면 제가 저의 이제 처음에 선생님 강사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정말 내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때의 실력과 현재의 실력은 저 선생님으로서의 저의 실력이 정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 경력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그래서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제가 공부를 시킬 때 이 면학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뭐 이제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학생이 왔을 때 그 공부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를 원해요. 막 이렇게 뭐 공부와 상관없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가지고 학생들이 즐겁게 하기보다는 그 배우는 즐거움, 삶의 즐거움, 물리라는 과목이 얼마나 아름다운 과목인지 좀 이런 거를 느끼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 수업과 관련 없는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좀 다 그러신 편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 약간 그 수업 분위기 안에서 막 저희가 막 화를 내거나 하지 않아도 적당한 긴장감이 있고, 또 저희 선생님들이 워낙 성심성의껏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 학원에 와서 그냥 공부를 하는 거지 라는 약간 심리적 압박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학생들의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도록 이제 커리큘럼을 좀 체계적으로 짜고,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어머님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맞는 흥미로운 강의를 저희가 전달해 드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제가 정말 저희 학원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 계시는가, 이제 이게 전데요. 이 굉장히 저의 아주 오래전, 아주 과거의 사진이기 때문에 현재와는 조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여기 이제 미래영재학원이라는 곳에서 올림피아드를 가장 처음 수업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가 사실 올림피아드라는 수업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재밌어요. 저희 학원 그 선생님들 프로필을 보시면 미래영재학원 출신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올 파이널 때도 미래영재학원 현재 계시는 권미선 선생님이 함께 와서 수업을 해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저희가 미래영재학원이라는 학원이 어떤 학원이냐면 중등 올림피아드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고등 올림피아드 학원이에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서 보시면 국제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뭐 물리, 화학, 수학 전부 다 이렇게 탑 클래스를 보통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리, 화학은 거의 미래영재 학원 출신 학생들이에요. 그걸 대비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경시 베이스로 제가 수업을 시작하다 보니 내용이 조금 더 깊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판교동에서 제가 학원을 개원하면서 그 전에 여기 수지 그리고 여기 오른쪽 그 월드 프라자에 있는 에이페스 논술 학원에서 이제 논술을 하면서 논술을 좀 오래 하게 됐고, 그리고 판교동에 개원을 하면서는 이제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 수업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능 내신도 상당히 오래 했어요.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경험한 수업이 많습니다. 시험이 많고. 그래서 강사로서도 되게 스펙트럼이 좀 넓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경시들은 되게 깊이가 있고 또 수능은 스피드가 필요해요. 스킬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경시만 하시는 선생님들은 스킬을 별로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너무나 학문적으로만 풀어요. 근데 사실 올림피아드나 이런 것들도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스킬이 접목되면 좋죠. 그리고 또 수능 문제를 볼 때 조금 보는 시야가 경시를 하다 보니 조금 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스펙트럼이 넓다, 강의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제가 되게 잘 가르쳐요. 근데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다 되게 잘 가르치십니다. 되게 이렇게 수업 내용이 쫙 논리적으로 한 흐름에 딱 정리되도록 수업시키는 걸 좋아하고, 학생들이 설명이 귀에 박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굉장히 꼼꼼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뭐 수업은 굉장히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다 프로들이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승훈 선생님과 손세원 선생님이신데, 이승훈 선생님은 지금 역시 많이 알려지셨어요. 너무나 실력자이시기 때문에
뭐 분당을 비롯해서 대치동까지도 이승훈 선생님만큼 실력이 있으신 선생님은 사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승훈 선생님은 이제 저 뒤로 연사로 설명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손수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경력이 더 오래되셨는데 연대 생물학과를 나오셨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물화 생지를 2까지 전부 다 수업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경력이 되게 오래되셨고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네 과목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시죠. 굉장히 저는 손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손 선생님 또 부인이 미래영재학원에서 또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만능맨이세요. 모든 수업이 다 가능하시고 또 굉장히 유쾌하시고 설명도 되게 명쾌하시고 또 선생님이 풍기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 편안하고 학생들한테도 약간 그런 포근한 느낌을 주고 그래서 손세영 선생님 정말 전 너무나 좋아하고 특히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화생지가 막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통합과학 수업을 할 때에는 참 재미가 없다. 제가 느끼기에 제 수업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진짜 손수영 선생님 같이 물화생지가 모든 과목이 깊이 있게 수업이 되시는 분들이 정말 통합과학 수업은 정말 가장 잘하실 것 같아요. 많이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강은혜 부원장님과 김대숙 선생님인데 강은혜 부원장님은 그 둘째 출산하시고 또 첫째랑 둘째가 둘 다 너무 애기여가지고 육아하시느라고 판교동에서 정자동으로 이사 저희가 오면서부터는 수업을 못 하셨어요. 강은혜 부원장님 수업이 굉장히 좋아요. 판교동에서 저와 함께 사실 1대1의 비중을 두면서 저는 물리, 화학을 하셨고 사실 요즘에는 이승훈 선생님이 너무 많이 알려지셔가지고 이승훈 선생님 수업으로 많이 문의가 오지만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강은혜 원장님 안 계셔서 못 하시니까 제가 이승훈 선생님도 정말 좋으신데 이승훈 선생님 수업을 들으시라라고 하시면 말씀드리면 강은혜 원장님 얘기를 들었다. 강은혜 선생님 수업을 듣겠다라고 하셨을 정도로 굉장히 수업이 좋습니다. 굉장히 풍부한 배경 설명 그리고 약간 4차원의 개그 감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되게 아이들하고도 잘 맞고 원래 생물화학 올림피아드 수업을 하셨고 또 판교동에서 이제 휴직하시기 전까지는 생원 수능 그리고 화학 내신까지 고등 수업을 다 하셨어요. 많이 하셨고 학생들이 다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아기들이 어리다 보니 초등 수업을 너무 하고 싶으시대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초등은 초등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미래 GT 아카데미라고 이게 미래 영재학원에서 그 프랜차이즈한 그 초등 그 학원이에요. 근데 이게 초기에 모든 교재와 그 커리큘럼을 저하고 강은혜 선생님이 짰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대치 캠퍼스 초대 원장이었고 강은혜 원장님이 2대 원장이었어요. 저는 초등 수업 안 맞아가지고 오래 하지는 않고 한 6, 7개월 정도 하고 전 다시 그냥 입시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강은혜 원장님이 오래 하셨고 그리고 아이가 지금 어리다 보니 초등을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본인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실험 수업도 강은혜 부원장님이 담당하실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석 선생님은 지금 저희 학원에서 통합과학하고 그 다음에 뭐 중학생 친구들을 위한 화학원 선행 하시는데 생화를 모두 하세요. 가장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탈률이 없다 학생들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김대석 선생님 수업 들어오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친구들이 뭐 그렇게 재밌대요. 근데 저도 생명 수업을 영재고 기초 생명 수업 하실 때 좀 들어갔는데 어떤 하나의 내용을 위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예를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저래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렇게 남자 선생님이시지만 되게 다정하세요. 다정다감하세요. 그렇게. 그리고 제가 진짜 꼼꼼함으로는 어디 내놔도 밀리지 않는데 김대수 선생님 수업이 정말 저보다 더 꼼꼼할 것 같을 정도로 정말 꼼꼼하십니다. 사실 지금 김대숙 선생님이나 손수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서는 중등과 입문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위과정을 많이 하시는, 지금 현재도 뭐 일본 공대 수업이라든가 의대 면접 수업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한테 중등 수업 배우는 거 정말 이거 정말 기회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면 정말 많은 것을 얻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고, 이게 직접 뵙고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 저도 좀 떨리고, 뭐 말의 속도라든가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됐을지 조금 걱정인데,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학원 수업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하시는지 궁금하시면 저희 학원 유튜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 가끔 결석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혹은 이제 고등학생들은 선생님 오늘 수업 한 번 더 올려주세요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들으라고 올려준 이제 강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선생님들 수업을 보실 수 있고, 또 여기 분당 인근에 고등학교에 가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지금 미리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2시에 고등부 설명회 참석하셔도 됩니다. 방 번호하고 아이디가 동일해요. 그리고 이 코로나 지금 단계가 격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표와 다르게 개강일이 좀 변동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뭐 계속 또 놀 수도 없으니까 줌 수업으로 개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요. 그래서 줌 수업은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그런 것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 학원은 올해 2월부터 좀 빠르게 줌 수업을 했어요. 왜냐면은 올림피아드 하는 친구들은 너무 입시가 8월인데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굉장히 빠르게 줌 수업을 했고, 그래서 줌 수업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친구들이 현강보다 더 좋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줌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도 어머님께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시간표와 다르게 시간 외에 추가 개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걸 듣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문자로 주시면, 만약에 또 그렇게 친구들이 모이면 또 선생님도 되고 그러면 시간을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긴 설명을 직접 듣지도 못하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이제 이승훈 선생님께서 이제 연사로 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 그동안 저희 줌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잠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시죠. 다음 거 공유결합. 우선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가 만들어. 비금속이 주기율표에서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네. 네. 오른쪽 위에.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당기는 능력이 강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를 쉽게 잃어버리지 않고 전자를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전자를 공유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할 거고, 언제까지 공유하냐? 대체로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이 뭐였냐? 그 뭐더라고요. 비활성 기체를 만족시키면 그거. 그 두 개씩 키우는 그거 아니야? 그건 송추 규칙인가? 그런가? 아닌데. 아니야? 나도 몰라. 옥텟 규칙 또 3주째 하고 있어. 그거 아니야? 그래서 전자곱질 있는 거. 기체 내려고 그 전자를 뺐다 꼈다 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뭐라고? 전자를 채우는데 전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면 안정한 상태가 된다. 몇 개? 8개예요. 8개. 최가 끝전자가 8개. 그렇죠. 그걸 8전자 규칙이라고 번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네, 방금 수업 영상을 보셨는데 부끄럽네요. 저희가 원래 설명회를 1시간을 잡으면 원장님이 45분 하시고 제가 10분 해가지고 5분 일찍 끝나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시간을 좀 더 쓰셨네요.
우선 제 프로필 양력이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분당에서는 여기에서만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 메가MD에서 수업을 해서 강남이나 뭐 양지 기숙학원 이런 데 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업할 때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중등 올림피아드나 이제 미래영재학원이 올림피아드나 이제 과거영재고 입시를 많이 하는 학원이었고요. 거기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파이만 학원에서 이제 뭐 수능 올림피아드 역시 같이 했었고, 메가스터디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메가MD에서 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네, 학생들이 과학을 선행한다라고 할 때 뭘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짧게 드리려고 해요. 지금 요 앞에 있는 그림은 제가 만든 그림이 아니고 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고자 한다. 이렇게 좌표처럼 그려져 있는 그림이고요. 이제 꼭 평가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험들은 영재고 입시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뭐 탐구대회 뭐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요. 대부분의 과학을 평가하는 시험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세 가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런 겁니다. 이제 내용은 알겠는데 문제는 안 풀려요. 대부분 많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내용 영역은 많이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는 외워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거는 외워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알겠어요는 말 그대로 내용을 알겠다는 뜻인데 문제가 안 풀려요는 이런 과정들, 문제를 해석하고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제 이런 연습들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를 잘 못했다는 뜻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을 공부할 때 어느 정도까지 외워야 되고 뭐 연습을 얼마나 해야 되냐라고 말하면 저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중등부 어머님들이시고 이제 중학생이 화학원이나 화학수를 선행을 한다, 뭐 물리원, 물리투 선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선행을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많이 까먹을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많이 까먹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남냐면 이 내용의 영역은 분명히 어느 정도 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만큼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가 좋지만 이 행동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거는 이제 내용적인 걸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에 제대로 연습이 되어 있으면 학년이 올라가서도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는 거 배우는 것처럼 내가 자전거의 구조물의 이름을, 부품의 이름을 하나 외웠으면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겠죠. 이거는 진짜 네.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웠으면 그 방법 자체는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과학에서도 행동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동을 평가한다는 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 그것도 평가원에서 제시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 인식하기, 뭐 가설 세우기, 그 다음에 독립변인, 종속변인, 변인을 통제하는 방법 익히기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과학에서 이제 내용을 이해하기도 좋고 생각하는 방법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학을 특히 선행하는 입장에서 배울 때에는 생각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뭐 평가 내용 중에는 그래프를 직접 그려봐라. 그래프에서 경향성을 찾거나 내사하기, 외사하기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간단하게는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 정말로 그래프나 표를 내가 만들 수 있고 그 표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문제 같은 거 보면 가로 세로 축에다가 뭐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써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거나 실질적인 실용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래프까지도 가끔 그려주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실용적이지 않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렸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그래프들이 수능 문제에 나오는 이유가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 자체를 평가하고 싶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제 수업 시간에는 내용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충분히 연습을 합니다. 네, 그냥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네, 문제를 풀 때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맞추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이제 그런 걸 목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는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걸 그래프로 그려봐라. 그러면 학생들이 되게 당황합니다. 그리라고요? 그래서 되게 당황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왜 하나는 일정하고 하나는 달라지면 왜 1번하고 2번을 비교해야 될까? 1, 2, 3번 중에 왜 1번하고 2번을 골라서 비교해야 될까?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경우에는 막 좀 짜증내듯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그동안은 생각을 안 했다는 뜻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계속 사고 실험들을 계속 해보면서 자료를 만들어보고 해석해보고 하는 연습이 충분히 된다면 내용적인 거는 시간이 지나면 좀 까먹더라도 그런 과학의 경험들, 생각하는 방법, 생각하는 순서들은 또 배운 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사고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사실. 처음에 따라하기 어렵다, 혹은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너무 많이 내가 생각할 게 너무 많다,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좀 힘든 과정을 거쳐서 장기적으로 자기 실력이 올라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사실 문제 유형을 배우면 단기간에 학생들의 성적을 상승시키는 게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긴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무조건 이 순서대로 따라해. 그러면 문제가 풀리거든요. 이제 이런 수업은 제가 언제 하냐면 파이널 때, 뭐 중등이다 그러면 올림피아드 파이널 때는 어느 정도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지금 뭐 고등학교 내신 시험이다. 당장 다음 주가. 그러면 그때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성적은 단기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게 자기 실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등에서 선행으로 과학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거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나중에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이거 정말 배워서 아무 쓸모 없겠구나라고 학생들 스스로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문제 그래프 모양을 3가지로 나눠서 외운 다음에 각각의 풀이 순서를 외워. 그러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어. 그러면 놀랍게도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따라서 외우면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 정말 쓸데없는 거 하고 있구나. 내가 공부라는 걸 해봤자 쓸모가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으로 가면 실력이 쌓이지도 않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되게 괴롭고 쓸모없고 싫은 일이 되는 거죠. 사고 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문제 하나 푸는 것 자체가 퍼즐처럼 풀리게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이게 되는구나. 내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자기가 퍼즐을 풀 수 있게 되면 어느 정도 재밌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생기고요. 그런 학생들이 연습을 하면서 점점 실력이 올라가도록 하는 게 저희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매우 짧아서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러면 일단은 외우고 시작을 하고요. 이제 처음에 외우고 시작하는 건 어떤 것들이냐면 각각의 과목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용어들, 그다음에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외우고 나서 한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각각의 과목마다 처음에 이렇게 약속하자라고 정한 부분들은 좀 외우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공부의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걸 다 외웠으니까 나는 공부 다 했어.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노트 필기를 할 때 특히 이제 공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게 내신 대비하는 거랑 이제 큰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조금 달라서요. 내신 대비할 때는 한 단원의 내용을 열심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잊어버려도 사실 아무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기말고사 범위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올림피아드 혹은 장기적으로는 수능 이렇게 1년치, 2년치 내용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시험을 치르게 되면 분명히 노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노트가 가능하면 얇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트를 계속 모아서 모으고 모아서 책이 된다. 그러면 노트가 굳이 필요 없고 그냥 책을 들고 다니면 되거든요. 근데 노트가 쓸수록 계속 얇아진다는 건 뭐 어떤 얘기가 되냐면 내가 처음에는 A, B, C가 서로 다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공부를 좀 해보니까 사례가 3가지 있는 거고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더라. 그러면 처음에는 A 쓰고 B 쓰고 C를 쓰고 길게 썼던 것들을 그냥 하나로 합쳐서 표시하게 되는 셈이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아는 것만 쓰고 아는 거는 짧게 줄이고 모르는 것만 남기면서 노트를 정리해서 점점 얇아지도록. 죄송합니다. 1시간 동안 아무런 알람이 오지 않게 해놨는데 1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됐어요. 네. 노트가 쓸수록 얇아질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저희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 이거는 저희가 수업 시간 중에 항상 이렇게 가이드를 할 텐데요.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공부를 수업을 듣게 하면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풀이를 따라서 쓴 다음에 그거를 그냥 똑같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고등학생이 돼도 대학생이 돼도 다 똑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공부가 되게 좋으냐면 이 문제는 이런 유형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유형을 정리하는 공부가 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풀이에 집중해서 내가 이 부분에서 틀렸구나. 논리의 이런 부분에 내 논리에 허점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을 고치기 시작해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공부가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외우고 시작해야 된다. 즉 내용 영역을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 영역을 연습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용 영역은 가능하면 짧게 줄일 수 있는 게 좋고 내가 틀린 풀이, 내가 개념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정도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제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도 가능하면 좀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중학생한테 할 때랑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할 때랑 대학생들한테도 똑같이 OT를 하는데 대학생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아요. 자기가 그동안 공부를 되게 오랫동안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왜 공부가 힘들었는지 자기가 왜 공부하는 게 어려웠는지 혹은 왜 이렇게 공부하는 게 귀찮고 피곤했는지 드디어 깨달았다고 이제 그 대학생 정도 되면 이제 저한테 그런 피드백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이런 방향으로 학생들을 이끄는 게 저희 학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얘기는 짧아서 요만큼 하면 저는 다 한 것 같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 원장님 다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실수했네요. 올림피아드 얘기를 짧게 드릴 텐데 요거는 그냥 스케줄표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림피아드를 뭐 성적을 내지도 않았고 문제를 새로 내지도 않아서 작년 뭐 그 전에 쌓여있던 기출 문제들을 적당히 편집해서 그냥 올려주고 또 뭐 학생들 감시도 하지 않아서 사실상 올림피아드가 없었던 해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스케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시게 되면 이제 중등 선행이 되어 있으면 1월 달에 화학원 화학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요게 이제 이번 방학 특강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 2월 이후에 화학 2를 하실 수도 있고 화학 2까지 되어 있다 그러면 3월 달에 일반화학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럼 이어서 문제풀이 파이널 쭉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보통 갈라지는 선은 이 정도일 것 같아요. 3월 달에 일반화학을 들어갈 때 화학 2가 되어 있느냐. 네. 그래서 1, 2월 달에 화학 2가 되어 있으면 3월 달에 바로 일반화학 들어가서 올림피아드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1, 2월 달에 화학 1까지만 했다. 그러면 이제 화학 2를 하는데 또 시간이 소모되니까 올림피아드에 이제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이제 좀 전체 물질을 다 풀기에는 조금 내용이 부족한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년 8월에 올림피아드를 보고 싶다라고 계획이 있으시면 가능하면 1, 2월 달에 화학원 화학소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좀 스케줄상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뭐 인원이 되면 이제 3월 달에 화학소를 하고 그 이후에 일반화학을 같이 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준비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인원이 많지 않으면 따로 그런 반을 운영하기 힘들어서 네, 올해 8월에 이제 내년 8월에 보실 분들은 가능하면 2월 달까지 화학 2를 한 번씩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정도의 스케줄 표입니다. 제가 드릴 거 여기까지고 네, 원장님 오시도록 다시 할게요. 줌으로 개인 상담을 요청하셨던 어머님 2분 계시는데 한수 어머님하고 은준이 어머님 계시나요? 네. 네, 그러면 한수 어머님이 먼저 요청 주셨기 때문에 한수 어머님과 개인 상담을 줌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머님들께서는 뭐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은 저와 시간 잡고 방문 상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긴 설명에 좀 지루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수 어머님만 계시고 나머지 어머님들은 퇴정해 주시면 한수 어머님과 네, 줌 상담하도록 할게요. 네네. 네, 전화 드릴게요. 두 분이 아직 계시네. 화학을 따로 적는 게 어떻게 됐죠? 소혜이실? 한수 어머님 전화번호 알까요? 그러면 한수 어머님 제가 방을 다시 잡고 전화 드릴게요. 아, 네. 그럼 저도 나갈게요. 네. 나가셨네. 뭐지? 파일쌤, 그거 보냈어요? 채팅으로? 그런 거 같았어. 이거 어떻게, 잠깐, 이 기록을, 그냥 이거 그냥 나가면 되는데. 그냥 나가면 이거 어떻게 나가요? 더보기 종료